네, 반갑습니다. 한금원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5년 6월 13일 날 제주 감협에서 강당에 섰습니다.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은 식물이 자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의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 원리의 원칙. 그럼 원리의 원칙이 어디 있냐면 사계절 속에 있습니다. 사계절 속에서 일조량과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식물이 먹는 비료량이 각각 다릅니다. 계절별로. 그런데 우리는 이 기본을 무시하게 되면 엄청난 막대한 돈이 들어야 돼요. 어, 12달을 그래서 우리가 표시를 하면 이런 룰이 나옵니다. 1월달, 6월달,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 12달을 그려보면 이 계절에 최저치, 최고치, 강량과 조도, 광량과 일장 길이가 있습니다. 그 길이에 따라서 비료량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1월 15일이 최고 추운데 이 계절은 겨울은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 두 달이 되는 거죠. 2개월. 그러면 봄하고 가을은 (3월 15일이) 봄의 중심이고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가 봄이 되는 거죠. 그리고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여름이고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가 가을이더라. 그럼 이 네 가지들 분류해서 우리는 식물이 먹는 비료량이 각각 다르더라는 거죠. 요것만 알게 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알 거 있어요. 겨울에는 우리가 하우스에는 이 시각 2.7이야. 그 다음에 노지는 2.5에서 3.5까지가 좋다는 거죠. 그 봄에는 하우스에서는 2.1, 노지에서는 2.5. 그럼 여름에는 노지나 하우스는 똑같이 1.8이야. 그럼 가을에서는 하우스 2.1, 노지에서는 2.5라는 이 시각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 시값이 노지나 하우스 여름엔 동일하더라는 거죠. 왜? 온도값이 높기 때문에.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해서 측정기만 맞추면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토양의 수분은 35%. 토양 수분은 35%. 이 기준을 맞추면 우리는 작물 재배에서 하나의 하자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활용하자면 우리가 재배하는 밀감이 됐건 제주도의 마늘이 됐건 당근이 됐건 감자가 됐건 동일하다는 거죠. 어떤 작물이든지 그 계절의 작물에 대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재배하는 건 밀감이다. 밀감에는 하우스나 노지나 전체에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을 맞추면 됩니다. 근데 밀감이나 우리나 식물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느 종이든지 그에 합당한 게 거의 변치 않더라. 식물에서는 이 식물의 기준을 맞추면 누구나 같아요. 그러면 식물의 밥은 뭐고 반찬이 뭐냐 중요하거든요. 식물의 밥,
밥은 질소. 그리고 식물의 반찬. 우리가 반찬. 반찬은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러면 우리가 토양 분석 결과에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과다되어 있는 농장들이 많아요. 이게 과다되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나무가 청태 끼는 곳이죠. 나무가 시퍼렇게 청태 끼는 거. 그 청태가 끼는다 소리는 식물의 반찬이 인산이 많다 소리예요. 그리고 이파리가 노릇노릇한 거 있죠? 이파리가 노란 반점이 생기는 거. 그거는 가리가 많다 소리고. 잎이 자라다가 오그리지고 쪼글쪼글해지는 것도 가리가 많다 소리고. 그래서 몇 가지의 종류로서는 식물 스스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걸 자기 스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밀감밭에 청태 안 끼는 사람 있습니까? 나무에. 맹경이 청태 어떻습니까? 이제 없어졌어요. 이 식물의 밀감에 우리는 청태를 없애려고 세척을 하면 청태가 없어지나요? 세척? 안 없어지죠? 밀감나무에 시퍼렇게 청태가 끼었는데 이걸 없애려고 청태를 없애려고 세척을 하면 그 다음날 되면 더 예쁘게 생겨요. 예쁘게 깨끗이 씻어서 하니까 더 빠른 동작으로 인산이 나와요. 껍질을 씻어줬으니까 더 잘 나와요. 그럼 청태가 더 예쁘게 끼겠죠. 그런데 식물의 밥을 먹으면 요것들이 다 해소가 돼요. 그러면 밥하고 반찬의 비율을 지금 나누면 얘가 약 70%, 얘가 30%에 해당하는 양으로 합당하다고 제가 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밥이 많은 거 반찬이 적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재배되는 밀감에 밥은 안 주고 반찬을 많이 주어놓은 행태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요 소비를 이제 주기 시작해가지고 많이 주는 사람이 1년에 100평에 한 13포까지, 1000평이면 130포까지 줘요. 그러면 그 정도로 주는 사람이 잘 없죠? 1년에 주는 양이. 그래서 우리가 주는 양은 나무가 먹었다 하는 게 정상인데 그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측정기를 꽂아가 요 수치를 맞추면 된다. 측정기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관성 있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토양 분석을 매번 해라. 매년. 좋은 자리, 보통인 자리, 나쁜 자리 세 가지 각각 나누라. 근데 토양 분석할 때는 두부처럼 잘라가야 돼요. 그런데 위에 거부지기만 꺼내고 우리 공구를 칠 때 세멘트 비빌 때 사각삽 있죠? 그놈을 떠야 돼. 일반 삽으로 뜨면 그게 안 맞아요. 요렇게 떠. 동그란 하트 모양으로. 하트 모양을 뜨면 아래의 흙이, 아래의 흙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토양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토양 분석에서 pH가 나오면 pH가 안 맞으면 우리가 pH를 보정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토양 분석표에 우리가 식물의 밥은 요 질소분이 안 나옵니다. 추천 비료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질소를 얼마 줄 아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식물이 정확하게 먹는 양이. 그래서 그 양을 황금원농부에서는 정립을 한 게 비료를 줬을 때 이 식값을 측정한 그 양을 올려주라. 이 표대로. 그걸 만들어라는 거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내놓는 거고. 그런 방법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맹장님 지금 이 식값이 지금 얼마 나와요? 지금 하우스는 1.8. 노지는? 노지는 지금 거의 없으니까 그걸 측정하는 거. 예.
올해 그 비료는 어떤 비료만 줬습니까? 요소만요. 1.8의 이시에 요소만 줬다. 그 장애가 있던가요? 없죠. 그 토양 분석이 요 인산가리 요것들은 많잖아. 지금도 좀 많죠. 많아요. 예. 그래서 한림에 있는 강순정 맹장이 지금 요것들이 너무 많아가 농사가 잘 안 돼요. 나무가 죽어버리고. 그래서 요 비례와 요 요소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많으면 자칫하면 나무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정해가지고 파쇄를 해가지고 나무 밑에 갖다 엿치고 있죠. 그럼 더 잘 죽어요. 파쇄한 거 갖다 버려야 돼. 청태가 끼는 농장들은 가지치기 하고 파쇄한 거 갖다 버려야 돼. 가수원에 두면 또 반찬을 바깥에 버려야 되는데 또다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밀감 그 쬐끔 따가지고 이게 안 없어져요. 백합은 절하를 하니까 한 5년 동안 안 줘도 청태가 똑같이 켜요. 절하를 하면 많이 바깥에 나가잖아요. 잘라가 다 가져가니까. 우리 밀감 하우스에서는 이 파리가 떨어지고 가지 잘라가 집어넣고 이러면 내나 여기 안 없어져요. 요것들을 파쇄해가지고 바닥에 뿌리 나면 그 옆에 풀이 났는데 그 풀이 가리 가다현상이 벌어져 버려요. 근데 낙엽이나 파쇄목이 없는 자리는 풀이 가리 가다가 없어요. 그럼 요거 안 된다 소리거든요. 우리가 가지치기 해가지고 파쇄목도 이제 앞으로 버리자. 인산가리 가다된 농장들은 왜 버릴까? 전정 후에 파쇄목 왜 버릴까? 이거는 가리 가다에 한해서 인산가리 가다 버릴 것은 인산가리 가다 시에 그 가다 시에는 전정 후 파쇄목도 버리고 이것마저도 해를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다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나빠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차 오면서 제주도에 바꿔나기 단수하지 말자. 단수하지 말자. 그리고 10월달 이후에 고온 유지. (10월) 이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밀감에 단수하는 거 이걸 금지하자. 그 다음에 이 단수를 금지하게 만드는 거는 이거는 밀감을 나무가 죽어요. 단수라면 이 단수를 하는 것 때문에 영양을 못 먹기 때문에 얘가 노화 되고 수세 저하 그 다음에 사망을 할 수 있어요. 요게 단수라면. 그래서 품질도 떨어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안 돼요. 그래서 단수를 하지 말자. 그 다음에 고온 유지 10월달 이후에 고온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 고온을 유지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
밀감이 붙고요. 우리가 재배하는 밀감은 열대 가수입니다. 상록수이자 열대 가수인데 이거를 겨울에 온도를 낮추면 당브릭스나 품질이 더 좋아지는 걸 알고 있는데 굶어 죽어요. 대사작용. 이 대사에 필요한 거는 7도의 질소 이동이 최저점이에요. 그럼 12도가 인산의 최저점이에요. 16도. 그러면 16도 이하가 되면 인산이 이동 안 해요. 16도 이하 되면.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12도, 14도예요. 그럼 16도 이하를 떨어뜨리면 대사작용이 원활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겨울에 10월달 이후에 온도를 떨어뜨리고 있죠. 그럼 붓고버려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일부 지킨 농가들은 붓은 게 없어요. 성산에 가니까 며칠 전에 20몇 도를 유지했어요. 23도. 그 내장이 하나도 안 붓고요. 그 전해만 해도 붓고가 많이 버렸어요. 붓은 거. 근데 부피가의 주 원인은 온도값이 낮아서 그래요. 온도값이. 그럼 온도값만 높여주면 되는데 그거는 낮 온도를 높여가지고 밤 온도를 좀 떨어지도 대사적인 그 정도 에너지 전달된다는 거죠. 10월 이후에 고온 유지. 상록수이기 때문에 열대가 왔습니다. 근데 이때 고온 유지. 요거는 부피가 발생 때문에 됩니다. 고온을 유지한 부피가 발생이 없다는 거예요. 고온 유지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있나요? 열과. 그 다음에 우리가 열과가 나오죠? 열과. 열과의 주 원인은 누구예요? 여기 있는 반찬에 많아요. 반찬하고 온도거든요. 열과. 열이 가해서 세포가 갱화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열과. 열과는 우리가 열과는 직사광선에 의해서 과일이 온도가 세포가 갱화됐는데 그 원인은 열과의 주 원인은 열과의 주 원인은 잎의 두께가 얇다. 요게 하나고 그 다음에 직사광선에 의해서 광luc수가 높아서 표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두 가지. 그래서 잎이 얇은 거는 여기에다가 질소를 주면 되겠죠. 질소. 직사광선에서 광이 올라가는 광양은 여기에는 어떻게 지어지는? 직사광선량. 직사광선량은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차광 35%, 35% 차광하면 되죠. 그래서 바꿔놨던 게 지금까지 요거까지 제가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제주도에 밀감이 늘어났을 때 우리가 소비자가 외면하지 않는 당불에서 꺼져 올라야 돼요. 오렌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카라양 가격이 그냥 떨어져 버리죠. 한 방에 박살나죠. 카라양 톱 들고 가야 돼요. 품질을 높여야 돼요. 제일 빠른 방법 톱 들고 가가지고 자르고 고집 붙이는 게 제일 빨라요. 이 걱정 저 걱정 안 하고
그럼 니 죽고 내 죽자 소리거든요. 밀감을 생산량이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 성향을 늘려야 되지. 밀감 생산량을 늘리면 우리는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육지에서 아마 사이마스켓 일어난 일을 보셨을 겁니다. 사이마스켓 한 방에 박살나버리죠. 그게 전초전이 올해 1월 달에 벌어졌죠. 천양을 빨리 따가지 않았잖아요. 육지에 우리가 그 샤인마스켓이 청포도니까 익은 놈도 푸르고 푸른 놈도 푸르고 덜 익은 놈도 푸르고 한두 번은 상인이 쏘가요. 소비자가 쏘가요. 안 쏘가요. 천혜양 빨리 따가지가 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자폭, 우리 스스로 발등에 도끼질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기 위해서. 네, 말없이 우리 스스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 시장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요행을 맛없는 걸 팔아가지고 내 돈 버리겠다. 그건 소비자가 바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지금 시대는 조금 덜해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휴대폰이 더 발달하고 인터넷이 더 발달하면 그거 팔아먹는 상인은 배상해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 배상해주면 그 가만히 있겠어. 상인은 우리한테 배상해내라 그러지. 이제는 손해가기 다 싫어해요. 유통비까지 몽창 다 물어야 돼요. 우리가 맛없는 거 따가 팔아먹었다는. 그럼 박스에다 당구리스 포기해야 되겠죠. 선진국 일본에 가면 박스에 다 포기가 됩니다. 당구리스를. 그 당구리스 포기되면 기술력이 좋은 사람이 이제 돈을 더 버는 세대죠. 맛없는 거는 추락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당구리스가 표기되는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농가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유통센터에서는 당구도 낮추겠죠. 기준값을. 그러다 보면 우리가 더 전체에 경제에 손실이 생긴다. 더 품질 좋게 만들어야 될 걸 전체가 가다가 보면 낮추고 그러면 하향 평균화를 하면 다 망해요. 그건 상향 평균화예요. 상향. 전국을 다녀보면 공선에 가보면 품질을 하향 평균화해서 농사 잘 짓고 품질 높은 사람이 손해가게 만들어놨어요. 기술력이 자꾸 퇴보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품질 높이니까 내는 돈 안 주고 그걸 갖다 농사 못 지은 사람은 돈을 보태줬거든. 상향 평균화해야 돼. 그러면 원리 원칙이 같아야 되는 이 원칙을 갖다가 위에 걸 잘라서 알로 내린 거죠. 그럼 농사 못 짓는 사람만 공선하고 난 시간이 가면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개선해야만이 최고의 상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 차광원 보조사업이 있죠. 보조사업. 그 보조사업을 하면 이 직사광선역에 차광을 쓰면 되면 차광은 광량이 5만 룩스, 5만 룩스 이하를 맞추면 돼요. 5만 룩스 이상일 때는 차광이 내려오고 5만 룩스 이하일 때는 차광이 걷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간 타이머를 붙이고 온도에 비례하게 해놨거든요. 온도에. 그건 맞지 않아요. 지금 이 센서를 지금 개발 업체한테 의뢰가 센서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센서를 부착해서 차광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지가 자동으로 해야 돼요. 광량을 조절해놨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의 제주도 밀감 산업을 바꾸는데 중요한 관점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많이 와서 강의 내용으로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요소만 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소만 주니까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리 토양이 분석 결과에 인산가리 얘들이 많은데 여기에다가 또 인산가리 주게 되면 땅이 인산가리 과다로 인해서 작물이 더위를 타서 재배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인산가리가 많아도 겨울에는 이상이 없어요. 얘들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요건 차가운 성질을 가지거든요. 그럼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겨울에는 표가 없어요. 여름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겨울에도 이게 많이 늘어나면 더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를 저질렀던 게 뭐냐? 미생물. 우리가 미생물 많이 줘봤죠? 미생물 안 써본 분 있습니까? 이래저래 다 써봤죠? 네. 그런데 이 미생물 줘가지고 효과 본 분 있어요? 미생물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밀감 가원이나 농작물이 없을 때는 표가 안 나는데 추울 때 이 미생물을 사용해가지고 얘가 뭘 먹어요? 미생물을 먹이는 탄수화물. 탄수화물 먹는 거 설탕이죠. 그 다음에 질소. 그러면 얘가 들어서 우리 땅에 있는 간주를 하고 나니까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얘네들이 내 밭에 있는 질소와 탄수화물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써버린 거죠. 그러면 내가 재배하는 작물의 토양 속에 뭐가 없어졌어요? 질소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질소분이 없어지고 나니까 안 좋다는 거죠. 잎이 노랑하기가 더 나빠지더라. 그래서 요 미생물을 사용할 때는 꼭 깊게 생각해보고 써라. 그래서 이 미생물을 함부로 사용한 농장치고 시간이 가니까 뭐가 얼마나요? 토양에 있는 미네랄이나 좋은 그 반찬을 많이 분해해놓고 질소분은 먹이로 써버리고 미생물이 뭐하네요? 방귀뀌죠. 방구로 뽕끼 부으면 끝나버려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식값에 요 기본 이식값보다 이하를 주게 되면 비료가 공중으로 날아가요. 없어져요. 이식값이 제로에서 얼마가? 0.3 1.2 1.5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백 속에 여백이 여기까지 맺어요. 여기까지가 여백이 맺어요. 여백 속에 맺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질병이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는 무병. 병이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이 병이 생기는 건 어디서 이게 0.3에서 1.2하는 밀감이 끊임없이 병이 생겨요. 밀감이. 근데 밀감이 병이 생기는 이식값은 0.3에서 1.2 내외라는 거죠. 수지병이 생기고 제병곰팡이 생기고 꽃곰팡이 생기는 요 이식값이에요. 그럼 어중간하게 비료 주면 우리는 농사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식값을 1.5를 주게 되면 밀감나무가 잎 테두리에 물방울이 안 생겨서 수지병이 없어요. 7, 8월 달에 도장제가 났을 때 도장지를 잘라버리면 밀감나무 수지병이 없어요. 그 신초에는 작물들이 다 여백이 맺어요. 그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균의 먹이체를 주더라는 거죠. 그 아미노산 단백질이
미생물의 먹이이 돼서 그 미생물이 활성화돼서 식물을 뚫고 들어가서 식물을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밀감나무에 농약, 살균제를 안 쓰려면 아침마다 맹물을 뿌려서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을 씻어버리면 살균제가 필요 없는 작물이다. 아주 간단한 거죠. 우리가 살균제를 왜 썼느냐?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고 사는 잡균들 때문에 쓴 거죠. 그 잡균들은 자기 스스로는 행동을 못해요. 비동작균. 요 균들이 여기서 여백에서 생기는 병균. 요 균들은 분류를 어떻게 시키냐? 잡균. 그게 비동작균. 여백에서 균이 생기는데 이 균들은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균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지 스스로. 밀감은 탄저병이 없기 때문에 살균제가 필요 없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균제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비동작균은 여백이 떨어져서 여백에서 활성화돼서 균이 먹고 산다. 여백에. 그럼 이 비동작균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제주도 지역에 살고 있는 제주 지역에 살고 있는 작물들을 살균제로 안 쓰고 길러도 된다는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백이 1.2 이상이 되면 안 맺는데 1.5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여백 자체가 안 맺어요. 그러나 신초에는 탄수화물이 저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낮에는 여백이 안 맺습니다. 기공으로 수분을 증발하기 때문에 저녁에 기공을 닫았을 때 뿌리에서 고정 양수분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아미노산 단백질과 각색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이 들었어요. 근데 수분이 많아요. 근데 그 수분이 잎 속에서 탄수화물 농도를 맞추는 거죠. 탄수화물 농도. 그 탄수화물 농도. 이 탄수화물 농도는 잎 속에 양을 맞춰야 돼요. 잎 속에 탄수화물 농도가 떨어지면 그거는 개개인 잎마다 달라요. 한 나무에 있지만은 이파리마다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물방 여백에서 나오는 그런 뿌리에서 가져온 근권 미생물이 질소분을 소화시켜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전환해서 지상부로 가져올 때 낮에 먹은 거는 잎으로 가져서 강합성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낮에는 탄수화물 만들고 저녁에는 기공을 닫은 상태에서 양수분이 없으면 탄수화물 농도만큼만 먹고 그 이상 뱉어버려요. 그 뱉은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요 놈이 세균에 먹이게 된 거죠. 이 균들은 황금왕국 비동작균을 정해냈어요. 밀감은 탄저병이 없습니다. 밀감이 탄저병이 없는데 우리가 약을 살균제로 안 써도 되는데 우리는 살균제를 쓰고 있는 주 원인이 비동작균이에요.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좋은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맹물식이라면 밀감에 살균제가 필요 없는 작물이에요. 여백을 씻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천장에 두상 훌러 장치가 있거든요. 밀감은 그걸 이틀에 한 번만 돌려줘도 여백을 씻어주면 수지병 그 다음에 잿빛 곰팡이, 꽃곰팡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효과가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밀감이 먹을 수 있는 이 식값을 최하 1.5 이상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1.5를 맞추도 반찬이 많아가지고 이 식값 올라가는 소용이 없어요. 그 어르신 옛날에 노새 숟가락 썼죠? 네? 노새 숟가락. 네. 부잣집 거는 온방하고 서민들 거는 폐지죠. 우리 서민들이 쓰는 노새 숟가락은 폐지 있고 부잣집 거는 온방하고 요 차이입니다. 이 파리가 오므려지면 나쁘고
살이 쪄가지고 뒤집어져야 된다. 서민들이 먹는 노새 숟가락처럼 잎이 살이 쪄서 뒤집어져야 된다. 그럼 대박이다. 서민들이 먹는 노새 숟가락은 펀펀합니다. 부잣집 노새 숟가락은 온방하게 오래 생겼어요. 그럼 이파리가 오므려지고 이렇게 된 거는 앞면이 살이 빠진 거고, 살이 쪄가지고 뒤집어지가 앞면이 살이 쪄가지고 노새 숟가락처럼 뒤집어진 거는 살이 찐 거다. 그러면 대박이다. 여름에 안 쪼개진다는 거예요. 왜? 입속에 탄수화물이 많으면 함수량이 늘어나고, 함수량이 많은 것들은 과일이나 몸 전체 수분이 많아서 직사광선이 때려도 열을 안 받아요. 이런 원리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워왔던 거는 제주도의 밀감 산업이 물어서 옆집에 따라 하던 게 다 주먹구구이지 않냐. 그런데 그 농법을 하나라서 수치로서 이렇게 다 바꾸는 거예요. 산업을. 괜찮죠? 황금을 농법 괜찮으면 박수 한번 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산업을 여기까지 전개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이 이 시값이 최하 1.2가 아니고 여기까지 얘기해주라. 여기까지 1.5까지 1.5 이상을 유지시켜서 잎을 살을 짜서 뒤집어 놔라. 그러면 누구나 좋아진다. 그리고 밀감은 당브릭스가 기준을 잡아라. 15브릭스 이상을 기준을 잡아가 큰 놈 작은 놈, 작은 거는 싸게 팔고 큰 거는 비싸게 팔고, 인건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돈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큰 것이 인건비 적게 들어요. 요딴만 그 종이컵 아래쪽에 해당하는 6cm짜리 그거는 까먹다가 배고파요. 소비자가 싫어합니다. 밀감 까먹다가 배고픈 거 어떻게 까먹고 있어요? 이따만 큰 거 한 개 까먹고 말지. 그래서 저가 오고 나서 많이 바뀐 게 큰 것도 이제 상품이 되고 있어요. 문재민 씨 농장에 엊그제 갔다 왔는데 거기에 1600평에 한 40톤씩 나오거든요. 해결이 안 하면 비가리면서. 근데 작년에는 조금 잘못해가지고 36톤 나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깨어러가지고 7, 8월 달에 도장질 안 자르면 나무 죽어버려요. 그 도장질 안 자르면 여백이 매지가 죽어요. 7, 8월 달에 도장질 하면 잘라야 돼요. 그럼 물을 뿌려주면 잎이 얇아져요. 그 시기에는 함부로. 6월 달까지 난 거는 좀 키워 썼더라도 7월 달 넘어가서 나온 건 무조건 자르셔야 돼요. 그거 키웠다가는 나무 수지병으로 죽어요. 수지병이 죽은 이는 잎 두께가 얇아서 생긴 일이에요. 잎 끝에 맺은 물방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황금언농법에서 제주도에 와서 많은 기술력을 보급시킨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황금언농법에서 현지에 황금언농법을 이수를 잘해가지고 현지에서 기술을 많이 익힌 분들을 3명을 위촉했습니다. 조천에 있는 문양필 맹장인 키위 밀감, 그 다음에 한림에 있는 강순종 맹장인, 그분은 레비안 사이마세키 조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원에는 우리 hen철 맹장님 계십니다. 우리 hen철 맹장님을 잠깐 모시고 하여튼 밀감 산업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맹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예. 화면에 보이도록 나오면 됩니다. 조금 더 들었어야 됩니다. 예. 예. 인사하시죠. 저는 사실 뭐 명장 자격이 지금 뭐 이걸 한지도 뭐 원래로 2년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 대표님이 잘 봐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은 뭐라고 딱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저기 요소 비료 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약할 때는 지금 설탕, 지금 이제 나무가 어리니까 100마리에 12kg 설탕하고, 그다음에 그린,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가 그린 2번에 칼라 1번, 그렇게 6리터씩 놓아서 그렇게 지금 약을 치는데, 그전에는 쿨러로 이렇게 돌렸는데 하니까 이게 이파리에 이게 묻어갖고 거기에 이게 흔적이 좀 끈적끈적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약하고 혼합해서 치니까 설탕이 전혀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 칠 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양제도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는 많이도 들지도 않고, 또 이렇게 육지 보니까 SS기로 해서 어떤 분은 한 50번씩 영양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주도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노지 같은 경우에 쿨러로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 무인방제기 있는데 그 가습기용으로, 그거는 지금 영양제 2리터에다가 설탕 3kg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연면 시비를 많이 하면 확실히 이파리가 두꺼워지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이거는 한국말 농법하고 조금 관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나무가 이렇게 한 3년 정도의 주기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첫 해 잘 했는데 이게 1년 했는데 이게 안 바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2년 이상을 해야, 2년 후에 그러니까 한 3년쯤 돼야 그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보통 사람을 보면 한 번 해봐서 안 돼, 아이고 이거 별로 효과 없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최소한 한 2년은 해봐야, 2년 이상 이렇게 3년 정도 하면 확실히 그 차이를 좀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국말 농법 하기 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다른 것도 이렇게 해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경험에서 나온 거고요. 어쨌든 지금 저도 그 황금말 농법으로 해서 요소를 많이 주는데,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상식으로는 요소를 많이 주면 도장지도 많이 나고, 오히려 질소 과다로 해서 너무 나무가 더 안 좋다, 질병에도 더 안 좋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그 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도장지가 안 생겨요. 제가 황금향을 가온을 하는데, 그전에는 이 도장지가 굉장히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작년 올해 지금 했는데 도장지가 거의 없어요. 물론 가끔 하나씩 나긴 하는데 도장지가 생각외로 적어요. 요소를 많이 줬는데 도장지가 안 나고, 그래서 이거 확실히 뭔가 좀 다르다는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소를 많이 좀 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양제도 따로 노지 같은 경우는 하기 힘드니까 약할 때마다 설탕, 그래서 100마리에 12kg로 해서 줄여서 나중에 크면 그때 3kg까지 이렇게 아마 책자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해서 설탕하고 영양제에서 같이 뿌리면 확실히 좀 차이 날 겁니다. 저는 노지가 없었는데 그 분이 작년 여름부터, 그러니까는 설탕하고 칼라하고 이렇게 계속 줬는데, 여름 이후에 했는데도 그 왕담화들이 묶이지 않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너무 많이 열리는, 작년에 완전 해결해서 왕담화들밖에 없었는데 왕담화도 다 묶이지 않고, 그래갖고 옆에 사람들도 그렇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면서, 오늘 그 친구도 올라 그랬는데 오늘 또 직장 야근하고 그래서 오늘 못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직접 본인이 해보셔야 알지. 뭐 그리고 또 이 밭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밭은 자기가 정확히 하니까 자기 밭에 맞게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10을 했다고 그러면 나도 10이 맞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저 밭도 저도 세 군데나 있는데 다 달라요, 다. 어떤 데는 10을 해야 하고, 어떤 데는 뭐 15를 해야 되고, 어떤 데는 8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물도 제가 해보니까, 반마다 좀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그거는 본인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 환경이 전부 다 다르니까, 단지 이거는 참고용이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셔서, 하시면 되겠고, 어떠든,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경험으로는 어떤 또 이렇게 그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한 것도 보고 그러면 확실히 효과는 보통 보면 우리가 영양제 하시는 분들 뭐 자기 것이 뭐 다 좋다고 그래도 막 하는데 어떠든 이거는 우리 한국마을 박현 대표님은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영양제 팔아서 이거 뭐 얼마나 큰 뭐 소득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떠든 우리가 설탕하고 이렇게 그 영양제하고 해봐야 뭐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아마 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토양 검증을 해서 인삼과리 이게 과다된 밭은 가능하면 복비를 쓰지 마시고 요소만 쓰고 저도 6월까지는 요소만 쓰고 6월부터는 유안을 씁니다. 유안에 황이 들어있는 거니까 유안을 그러니까 지금 농협에 유안이 처음에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갖고 유안을 파레트로 불러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름 이후에는 유안을 쓰십시오. 왜냐하면 황이 있으니까 질소하고 황이 들어있는 것이 유안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아마 좀 좋지 않을 건가. 그리고 이게 질소만 이거 주면 이거 뭐 당브리스가 안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당브리스가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단술시켜 갖고 당을 올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주면서 건강하게 하면서도 당을 올리는 이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게 경험이 많아야 이게 여러분들한테 할 건데 저도 뭐 경험 안 한 거를 갖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제가 뭐 배워야 되고 뭐 알아야 할 게 좀 너무 많은데 지금까지 했던 것 경험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서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맹장님이 너무 겸손해가지고 실제 그 현장하고 나눠봅니다. 한 번씩 가서 어떤 질문에도 다 받아줄 겁니다. 우리가 식물이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순이 움직이고부터입니다. 겨울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장애만 있을 뿐이지 질병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출발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출발을 시켜서 순이 나올 때도 여백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구엽이 일을 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생산해서 신초로 보내겠죠. 그 신초로 보내면 신초는 잎에 엽록소가 안 만들어졌죠. 엽록소 집이. 그럼 엽록소 집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가 설탕이 저장될 때까지는 여백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는 우리가 맹물 시비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병이 없다. 그리고 나무가 여름에 도장지가 안 나려면 봄순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봄순으로. 그러면 봄순으로 크게 키우는 거는 봄에 연매십이에요.
기초 대사가 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휴면 상태, 정지 상태에 있는 잎에 영향을 가해서 잎이 두꺼워서 봄순을 굵게 뻗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재배되는 게 이 봄순. 그 봄순 이전에는 체내 제장 양분이거든요. 그 봄순 이전에는 체내 양분이에요. 체내 지장 양분을 만들어 놓으면 봄순이 강해져요. 그러면 체내 지장 양분을 만들 때는 골드 칼라 2리터에 설탕을 5kg 집어내면 돼요. 그러면 잎이 두꺼가 진녹색으로 두꺼워져요. 그 상태에서 봄순을 만드는 봄순을 굵게 나와요. 그럼 봄순이 나오면 신초는 여백을 맺게 돼 있어요. 탄수화물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봄순이 나오는 순간에 질병을 한다는 거죠. 그 질병을 약을 칠 거냐 물을 뿌릴 거냐 그 차이죠. 약을 치는 거는 돈이 들고 경제적 비돈리예요. 그 물을 뿌리면 봄순에다가 우리가 맹물을 뿌리면 이 봄순에 맹물을 뿌리면 이 맹물은 성장을 유도시키거든요. 성장을 유도시키면서 맹물이 성장을 하면서 잎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만큼 성장을 해요. 그럼 잎이 크고 가지가 굵은 게 좋죠. 그러면 봄순에 맹물 시비라면 요게 성장과 여백이 없어져요. 여백이 세척되죠. 성장과 여백이 세척되면 이 공간에 다시 연면시비를 할 수 있고 동작을 당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잎이 크고 두꺼우면 뿌리로 내려가는 영양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도장순으로 갈 영양소를 얻게 만든 거예요. 뿌리에서 도장순으로 가는 영양소를 어떻게 봄순으로 가게 만든 거죠. 요 봄순으로 영양 이동하게 만드는 거 요거 하나 알아내는데 제가 32년 걸렸습니다. 감나무에다 요소비를 잔뜩 주고 나니까 볶음비를 잔뜩 주고 나니까 어떻게 돼? 감은 째면하고 도장지면 이딴망이 나버려요. 그거 하나 알아내서 그거 식물 생력 이론을 만들어낸다가 제가 32년 만에 알아냈죠. 그 요소를 300평당 1년에 몇 포까지? 한 30포까지 쳤대요. 30포? 예. 근데 측정기로 측정하면 줘야 된다. 여기에 있는 측정기로 측정해가면서 줘야 된다.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여기에다 적용해서 하라고 여기 만들어 표를. 책자에는 1년에 지도를 35kg가 적정하다고 했더니 누가 그래요? 네? 책자에 그렇게. 어느 책자에 누가 그랬어요? 이 미감 그 책자에. 선택을 하이소. 네? 어느 놈이 좋은지 선택을 하라고요.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누구 따라가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저 일본 책에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 건 대개 일본 걸 뜯겨가지고 하니까 예. 그러면 그 방법을 해보고 안 되면 한 것만 하이소. 해보다가 안 되면 요걸 하라고. 70kg 준 거나 35kg 준 거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35kg로 정했어요. 그렇게. 아, 그 사람들이 한 거고. 아니 그 사람이 아니고 이 연구소에서 했겠죠. 그 사람들 따라가면 그 사람들 하고. 그게 하다고 안 맞으면 저 따라하면 되고. 측정기를 측정해야 되고. 비료만 줬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표를 만들어놨잖아요. 우리나라의 전 작물이 사용할 수 있는 계절의 비료량을 만들어냈어요. 공시가 해놓은 거죠. 요거를 보고 요 기계를 측정해서 식물이 먹고 있는 양을 맞추라. 그래서 그 비료가 그 한계점이 있을 건데 많이 주면 죽어요. 여기 2.7 이상 되면 생장점이 녹아요. 최고 맥시마를 정해놓은 거예요. 이 이상 이시까지 올라가면 뿌리가 죽기 이전에 잎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요걸 개발해놓은 거죠. 제가 강의하는 거를 계속 보면 식물들이 병 없이 기르는 방법을 비료량으로서 다 개발해놨어요.
농약을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잘 아시겠는데 마늘 연구소에서 마늘에 농약을 치라고 돼 있어요. 마늘에 창녕에 있는 저 친구 2만 평 마늘 농사 지으면서 농약 한 방울 한 톨도 안 써요. 이 상업이 잘 되는데 그 연구소의 책대로 하는 것 같으면 농약 치고 뒤지게 고생해야 돼요. 근데 고생 안 하고 돈 버는 방법을 저는 그쪽에서 뽑아낸 거예요. 엑기스를. 그래서 과거의 방법이냐 지금의 방법이냐 두 개를 논해놓고 하면 됩니다. 근데 비료를 줬을 때 토양의 유실량이나 보관량을 계산해야 되고 이 비료를 계속 주면 한 3년 정도 주고 나면 비료가 이 정도 축적이 돼요. 그럼 왔다리 갔다리 해요. 많이 안 줘도 돼요. 땅에서 이동한다고. 밑으로 갔다가 올라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3년까지는 비료를 무진장 줘야 돼요. 한 3년 주고 나면 땅에 비료가 이렇게 축적이 돼요. 저축이 된다. 그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걸 많이 안 줘도 돼요. 거기까지 우리 맹장님들이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소를 많이 주는 분들은 100평에 1년에 최하 4포에서 13포가 있어요. 요소만. 100평에? 예. 난 300평. 300평 같은 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쓰지 마라, 그거는.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그럼 1500평에 뭐 100평만 계산해놓으면 그걸 15개 넣으면 되거든요. 이 책자는 100에 300평 기준은? 그거는 일본 방식입니다. 아니, 일본 히바루가 일본에서 나오고, 한국에는 200평에 한 마디가 나오고, 제주도에는 150평에 한 마디고, 강원도에 가면 200평. 이거 뭐 중구난방이 돼서 안 되겠다, 이건 싹을 캡이자. 100평의 기준을 잡아놔서 한것만 놓고 해서는. 그 대한민국 어디 가서 100평 하면 제일 쉬워. 100평에. 그래서 100평의 기준을 잡아서 해놨다. 그래서 과수 책자에는 100에 300평 기준은? 그 일본 방식입니다. 시바로 일본에서 방식을 가져온 거는 시바로 돼 있어요. 일본 방식이다, 그거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소통이 잘 되고, 우리나라에는 거의 평수를 칩니다. 1평, 2평, 100평, 200평. 그래서 여기도 다 300평 기준은 책이에요. 책은 우리가 쓰기 불편하면 우리가 고쳐 써야 되죠. 그것들은 우리는 이 나라의 농업인의 주인이고, 머슴들이 잘못했으면 주인이 고치면 돼요. 그 농업의 주인이 우리가 되지, 머슴들 말 너무 많이 믿지 마이소. 머슴들 많이 믿다가도 콕 깨집니다. 그것도 그 기준을 잡은 거니까. 예. 그 기준을 활용하고 싶으면 저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고 거기 가서 더 배워가지고 실패를 더 하면 저한테 오니라.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방식은 지금 제주도에서 많은 농가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 질문해 주는 거는 참 좋은 말인데, 그 우리 어르신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많이 뺏어버리면 전체 손해가요. 이제 이해되죠? 측정기 있습니까? 네? 이 측정기 있어요? 요거. 아니, 측정기는 없어요. 예, 요거 없죠? 토양 분석 해봤습니까? 예. 예, 그 분석표를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알려줍니다. 문자로 보내주면. 이 측정 값을 맞추면 되는데, 나무 지금 청태기에 한 개예요. 청태 없어요? 전체가? 예, 잘하셨습니다. 인산이 가다되지 않았던가요? 토양 분석 결과. 그러니까 바다 아니고 그 경계선에 오긴 맞어요. 그래요? 그럼 요소만 주면 됩니다. 네? 그 거래돼 있으면 요소만 주면 된다고, 농사를. 다른 건 줄 필요 없으니까. 요 반찬은 토양에 결합이 잘 돼가 잘 있습니다. 결합이 잘 되기 때문에 질소분이 잘 없어져요. 미생물도 먹고, 요것들은 미생물 먹고 똥을 싸면 내는 원이지 돌아와요. 근데 얘는 미생물 먹고 없어져 버려요. 미생물을 먹으면. 우리가 식물의 밥에 해당하는 질소분은 미생물을 먹으면 없어집니다. 근데 얘들은 미생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 잘게 쪼개놨을 뿐이에요. 분해를 해가지고. 토양하고 결합된 걸 떼가지고 식물이 잘 먹게 바꿔놓습니다. 근데 요거는 낙엽에 떨어지면 돌아오고, 요거 질소분은 잎에 있는 탄수화물로 있는데, 낙엽이 떨어지면 미생물 발생할 때 질소분, 탄수화물 없어져 버려요. 요게 한 70%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년째 요소 비누는 줘도 해가 없더라. 몇 년간. 그래서 육지에도 저가 많이 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소는 저온성, 요것들은 고온에 해당해요. 그리고 잎이 노랑노랑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바이러스를 그러는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질소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밀감에 바이러이드 사고 이러거든요. 결국에 알고 보니까 질소 부족. 이파리가 노랑노랑하면 마그네슘 결핍사인데 마그네슘 결핍이 아니고 마그네슘이 토양에 많이 있는데 그것 또한 가리 가다에서 나타난 증상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업에 해석되어 있는 양보다도 새로운 기술들이 더 많이 숨어 있더라는 거죠. 그걸 풀어서 헬쳐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는 다른 거를 여기다가 갖다 가지고 저를 갖다가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강사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그 하우스에 노지라든가 똑같이 살균제를 안 쳐도 적기토팡이가 발생을 안 한다고 했는데 네. 우리 꽃이 필 때 꽃꿀 있잖아요. 예. 꽃꿀이 있으면 적기토팡이가 더 생긴다고 저희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노지에 보면 꽃이 필 때 비가 많이 와서도 여백이 씻어내리면 그 살균제 안 쳐도 된다는 그 말씀인데 비가 많이 와도 제빛고방이 많이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잎 두께가 얇아졌기 때문에 잎 두께가 얇아진 거는 이 식값이 높아도 잎 두께가 얇으면 신초에서 여백을 맺어요. 신초에서 여백을 맺는 거는 물로가 씻겨지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로 가지고. 그러면 이 균은 아무리 이 식값이 1.5가 넘어가도 신초에는 잎이 탄수화물 축적할 공간이 없어요. 아직까지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신초에서 여백을 맺어 물방울 떨어져요. 그럼 여백을 씻어내든지 약을 치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약을 친다고 해서 병을 다 못 잡아요. 여백 떨어지는 양보다도 약 주고 떨어지는 시간이 가까이 짧아지니까. 일반 농가에서는 다 살균제 많이 쓰잖아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맞거든요. 근데 하우스 딸기에 살균제를 안 쓰게 만들거든요, 제가요. 하우스 딸기에 약을 많이 쳐요. 근데 아침마다 가서 맹물 풀어 뿌리라 그래요. 물만 뿌리면 병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한림의 강순정 맹장님 하우스에 맹물을 뿌리가 살균제를 안 쓰거든요. 레드향에. 내가 선택하는 거는 농약을 써가지고 선택을 할 거냐? 그러면 비가 오고 나면 그 전 단계에 있는 여백은 씻겼겠죠? 그럼 잎이 얇아졌잖아요. 맹물을 뿌리면 잎이 성장을 하면서 얇아져요. 여백을 더 많이 맺어요. 여백이. 그럼 여백이 맺으면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잿빛 곰팡이 균을 활성화시켜요. 잿빛 곰팡이는 원래 스스로 안 움직여요. 여백을 먹어야 움직이지. 그래서 0.3 이하로 만들든지 그 이상을 만들어서 여백을 씻어내는 방법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가 1.2 이상이 돼야만 1.2 이상이 돼야 여백을 안 맺는데 그래도 신초는 맺는다. 구엽에서는 안 맺는데 신초에서는 맺는다. 이제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지죠. 그래서 신초에 맺은 여백을 씻어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7, 8, 9월 달에 도장순에 잘라버리려고 하는 게 수지병을 막는 방법이에요. 7, 8, 9월 달에 도장순이 나오면 그 도장순은 이 식값이 맞아도 잎이 녹화가 안 됐죠.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저녁에 기공을 닫고 양수분이 오면 뱉어요. 이제 이해되죠? 그럼 여백을 씻어내야 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도장순은 잘라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방법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일어나는 현상, 그 현상을 보고 우리는 효율성 있게 쓰자. 하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에 쿨러 장치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물을 뿌려서 여백을 씻어버리고 잎을 더 키워가지고 살을 찌워서 여백 안 맺는 비료량까지 지가 활동하면 되잖아요. 물을 뿌리면 되니까. 그런데 맹물 시비만 하고 연면 시비를 안 하면 햇볕을 많이 받는 잎만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 햇볕을. 그러면 햇볕을 적게 받아가 광합성 작게 하는 거는 자꾸 작아져요. 근데 연면 시비라가 아래 위에 다 영양을 공급시켜버리면 전체 잎이 영양 생산이 같아져요. 그럼 잎의 영양소 뿌려 내려가면서 다시 공급을 받아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빠져버렸는데 할 때마다 강의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잎에 있는 영양소가 가지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때 요거 나무 껍질 안에 행성층에 살을 찌워요. 내려가면서 살을 찌우면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는 이 잎을 하엽을 살을 찌우는 거는 연면시비라는 거예요. 연면시비. 하엽을 살을 찌우는 거는. 하엽을 살을 찌워야만이 똑같이 내려주면 똑같이 공급받아서 과일이 똑같게 크는데 그런데 연면시비 안 하면 아래 건 작고 위에 건 커버려요. 그리고 봄에 연면시비가 잎을 충분하게 키워놔야만 여름에 도장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 여백이 생긴다. 신초에 여백이 생기는 건 맹물과 씻어내는 게 제일 경제적이다. 돈이 안 들고. 소비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농약 치는 거. 그죠? 예. 그 맹물 시비할 때요. 날씨가 뭐 좋거나 또는 비 오거나 습도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비가 올 때는 하우스 안에는 습이 있을 뿐이지 물을 뿌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며칠 동안 여백 매질 보면 그것도 병을 해요. 관계없이 이제 그렇죠. 한번 정도 예. 여백을 씻겨내는 거니까. 그리고 잿빛 곰팡이는 뭐를 먹냐면 여백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거든요. 수분이 많다고 섭이 많다고 병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섭이 높아도 병은 안 와요. 이 균들이 먼저 비동작균은 먼저 먹이를 먹고 활성화돼서 식물을 뚫고 들어가요. 그 먹이가 밀감나무가 죽은 거죠. 여백으로서. 그지? 실질 여백이 뭡니까?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 그렇죠. 지가 먹고 토했어요. 그 토해낸 원인은 어릴 때 신초는 이게 뭐예요? 녹화가 안 돼 있죠. 그러면 뿌리에서 온 양분이 잎 속에 노란한 거는 탄수화물이 없어요. 저장을 못 해요. 뿌리에서 온 양분을 저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장을 못하면 튀어나와요. 그래서 아미노산 단백질에 있어 병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농약을 개념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친구 작년에 마늘 2만 평 심어도 농약을 한 톨 한 방울도 안 썼어요. 그리고요 꽃이 폈을 때 그때도 뭐 관계없이 막 이렇게 한번 해도 괜찮아요. 하루에 물을 3번 뿌려도 수정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 작물이 다 시험에다 똑같아요. 저기요 나중에 꽃잎이 지잖아요. 지금 보통 꽃잎이 지면 새카매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거기에 다 습하면 곰팡이가 다 피는데 저는 지금 계속 물을 주는데 곰팡이 까마는데 곰팡이가 핀 게 아니라 그대로 까맣게 그대로 있어요. 곰팡이 하나도 없어요. 물은 계속.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젖어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 물 줬는데 지금 비 오잖아요. 젖어 있는데 지금 이파리에 다 죽어 있잖아요. 지금 이파리에 다 묻어 있는데 곰팡이는 없어요. 그냥 그 까맣게 된 그 이파리 죽어 있는 그거만. 꽃잎 자체는 말랐잖아요. 네. 꽃잎 자체에 영양소로서는 곰팡이가 안 피도록 밀감나무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꽃잎 자체에다가 말란 꽃잎에다가 여백이 떨어지면 그 여백을 먹고 잿빛 곰팡이 거기 생겨서 밀감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나요? 그 여백을 씻어버리면 꽃잎 자체는 원래 병을 유발하게 안 돼 있어요. DNA상. 저희 생각에는 여백이 아니고 그 꽃뿌리
꽃꿀이 있어가지고 꽃꿀로 인해가지고 제피곰팡이가 안 진다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이제 해석을 다시 해드릴게요. 설탕 곰팡이하고 여백하고 두 개는 달라요. 설탕 곰팡이는 식물에 해를 안 줘요. 설탕 곰팡이는. 그럼 밀감이 꽃이 피면서 꽃에서 꿀이 나왔다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 꿀은 설탕 곰팡이가 펴요. 여백은 아미노산 단백질 곰팡이에요. 이 균은 요건 먹고 설탕 곰팡이는 끄먹게 때가 안 돼요. 끝이에요. 근데 얘 여백 곰팡이는 활성화돼서 식물을 뚫고 들어가 버려요. 균 종류가 달라요. 설탕 먹는 곰팡이와 여백을 먹는 곰팡이 종류가 달라요. 이제 이해됩니까? 설탕을 치면 잎 뒤에 까맣까맣하게 때가 껴요. 곰팡이가 생겨서. 그 빵에 피는 곰팡이. 그리고 여백에서 곰팡이 피는 거는 촉수가 나와요. 촉수가. 이 촉수는 제피 곰팡이, 이 촉수는 식물에 닿으면 바로 뚫고 들어가요. 또. 촉수가. 그래서 종류가 다르다. 여백을 먹고 사는 곰팡이와 설탕을 먹고 사는 곰팡이는, 설탕 먹고 사는 곰팡이는 식물에 해가 없어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균 종류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설탕을 쓰게 되면 균이 더 잘 먹고 제피 곰팡이가 우리 밀감을 더 해를 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설탕을 농도를 세게 해버리면, 농도를 많이 늘려버리면 제피 곰팡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백이 안 생기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새로운 방법을 여기다 주지를 하자면, 저도 좀 어떤 설명을 해야만이 알아들을지 좀 쉽지 않거든요. 그 한국말 농법으로 했을 때 그 노지 감귤이 이제 그 알이 굵어지는 그런 경향은 없나요? 밀감이요? 예. 크게죠. 제주도의 규준을 잘못 정해놓은 거지. 제주도의 판매 방식이 과일이 작아야 가격 비싸게 받는 건 대한민국 전체 밀감밖에 없어요. 감자도 커야 되고 고구마도 장이 싸요. 밀감만은 외국에서 잘못 들여온 거예요. 한라봉 레드형 천혜향 크고 때깔 좋고 당부리수 높은 게 비싸게 팔려요. 제가 와서 바꿨다 그랬죠. 밀감 버리던 거 이제 당부리수 올려가 이제 유통되도록 다 버렸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키로당 200원씩 뭐 300원씩 샀고 한 박스 2,000원 3,000원 받고 우리가 왜 채살 배밖에 하냐고. 그죠? 당부리수 높여가지고 우리 스스로 품질을 만들어내면 장사들은 팔아 돈을 가져와요. 맛없게 만들고 우리가 장본이 잘못이지. 맛없게 만든 게 우리가 잘못해낸 거죠. 당부리수가 18부리수 이만하게 만들어서 누가 안 사가지고 껍질이 얇고 뻣뻣하게 맛대가 그렇게 만들어서 안 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선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식값이 1.5가 넘어가면 어지간하면 당도가 다 올라가요. 당도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여름에 조색밀감이 색이 안 나는 게 제일 문제죠. 며칠 전에 문양필 맹장님 집에서 강의한 거 들었습니까? 그 속에 답이 있어요. 과일은 죽을라 크는 놈 치고 색 안 나는 놈이 없어요. 밀감 나면 돌박 위에 생긴 거 있죠? 제일 빨리 색나죠? 그죠? 그럼 돌박 위에 생긴 밀감 나무 색 나는 걸 우리는 뒤집어서 하면 돼요. 그 더위를 타는 건 뭐예요? 요 가리죠? 요놈 가리. 요 놈을 갖다 잘 키우고 있다가 마지막에 7, 8월 달에 요 놈을 냅다 쳐버려. 요 놈만. 그럼 이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탄수화물을 갖다가 싹 다 보내버리고 잎이 얇아져요.
잎이 얇아지면 어떻게 뿌리가 굶어요. 그럼 돌바구에 심은 나무가 똑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공기에 색이 안 났죠? 왜 안 나냐? 물은 자꾸 주고 온도가 떨어지거나 환경이 맞아야 색이 날 건데 색이 안 났잖아요. 색 내는 방법은, 당불에서 색 내는 방법은 잎 속에 탄수화물이 많으면 당불에서는 올라가도 색이 안 나요. 당부시는 올라가도 색이 안 나요. 그럼 색을 만드는 방법, 요 염화가리 물 500에 1.5kg에서 한 3kg 정도. 내가 잎이 두꺼우면 농도를 더 늘려도 괜찮아요. 연면시비를 해가지고 며칠 만에 색깔을 딱 바꿔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나무에 토양에 인산하고 가리하고 칼슘 다그 적정량보다 다 이상인데도 색내기 위해서는 가리를 그렇죠. 맞습니다. 요게 질소분이 들어가서 요거를 중화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이 밸런스를 딱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하나만 가지고 가리를, 잎을 덮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파리에다가 가리가 다 그 현상이 안 나타납니까? 요때 순간적으로 만든 건 수확 때 잠깐 올리면 괜찮아요. 수확 때만 잠깐 해가지고 잎을 갖다가 노랑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풀어주면 돼요. 근데 작년같이 그런 해가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름에 따는 우리가 색이 날랑말랑 탈랑말랑 하잖아요. 노랗게 나면 좋을 건데 색깔이 날까 말까 그러면서 잎에는 영양이 들어있거든요. 잎 속에는. 그 잎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갑자기 쫓아서 과일로 다 보내면 돼요. 과일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잎이 얇아져요. 그럼 잎이 양수분을 안 먹어요. 그러면 색이 밀감이 노랗게 바로 땡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식물 대사작용 우리는 많이 개발해가 써야 돼요. 식물 대사작용. 근데 이 식물 대사작용 우리가 개발 안 하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밀감 가격을 보면 우리가 6월달, 7월달 이후부터 계속 가격이 안정적이거든요. 안정적이다가 우리가 노지 그 감귤 생산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조색 밀감이 올 겨울에나 이제 불을 떼서 나오는 시기가 빨라야 7월달 나옵니까? 5월달에 나와요. 5월 말에. 그럼 5월 말에 나오는데 5월 말에 나오는 밀감을 색은 뭘로 낼 거냐는 거죠. 색깔. 그럼 색깔을 내고자 할 때는 요 놈을 쓰면 돼요. 그 잎 속에는 분명히 두툼한 영양이 들어있어요. 이 영양소를 딱 쫓아가서 과일로 보내버리고 잎을 얇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 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물을 줘도 물을 안 먹어요. 물을 줘도 물을 안 먹어요. 그럼 물을 안 먹으면 색깔은 기가 막히게 나오게 있거든요. 그 단수를 안 하고도 단수 처리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방법은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조색 밀감에 앞으로 사용하는 거는 단수를 할 것이 아니고 당불에서까지 어느 정도 다 올라갔을 때 염화가리 살포해서 확 돌릴 겁니다. 물 500에 얼마 타는 거죠? 물 500에 1.5kg부터 쳐봐요. 1.5kg 쳐고 한 3일 있을 때 효과가 없다. 그럼 또다시 또 쳐버려. 그 다음에 또 3일 있다 또 효과가 없다. 또 쳐버려. 잎에다가 가리를 누적을 시켜버려. 그러면 빠른 시간에 색이 획 돌았어요. 열흘 만에 색깔을 완전히 돌릴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해가 있는 해가 없습니다. 왜? 뭐가 이동했냐면 잎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이동했기 때문에. 맛있고 때깔 좋고 무게 많이 나오고 알 좋고 제일 비용이 적게 들죠. 우리가 어떤 걸 써도 그 양만큼 우리가 염화가리 쓰는 양만큼 영양제 그런 게 없어요. 낙엽 안 찝니까? 3일에 한 번씩 연달아 치게 되면 3일 만에 칠약한 거는 효과가 안 나오는 거는 잎에 탄소는 많기 때문에 안 나오거든요. 내 잎에 질소분이 적은 거는 빨리 효과가 나와요. 노랑하게. 그거는 한 번이나 두 번 치다 써도 해야 돼요. 이제 이해되죠?
잎에 있는 탄수화물을 쫓아 보내부수면 잎이 얇아져요. 잎이 얇아지게 되면 낙엽이 안 집니까? 이 낙엽 부연 맞이지 신엽은 안 져요. 그리고 이 식값을 올려놓으면 어지간히 염화가리 써도 먹고 소화시가 번질번질이 더 좋아져 버려요. 더 좋아져 버립니다. 염화가리 좋으면 염화가리를 먹고 소화시키 가지고 더 좋아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 건강한 사람들이 소주를 석 잔 먹으면 힘이 나죠. 좀 빈약한 사람들 소주 석 잔 먹으면 얼얼하죠. 그런 차이가 나면 식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잎에 있는 탄수화물을 줄여야만이 색이 난다. 잎에 있는 탄수화물을. 그게 우리가 쓰는 타입백의 원리거든요. 여본으로 올려가지고 영양을 빨리 이동시키고 잎 두께를 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색을 내는 거다. 하여튼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저 강의 속에는 각각 다 분류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많이 활용하면 좋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아는 부분들을 각자가 질문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는 이 강의 속에 오늘이 없더라도 그 전에 한 강의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밀감에서 제가 강의를 엄청나게 했으니까 그 기본이 되는 것이 토양 분석의 첫 번째. 토양 분석에서 인산가리가 과다되어 있으면 그 나무가 청태가 끼고 인산가리 적정 범위가 있으면 주지 말고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이상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잎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뿌리로 공급돼서 뿌리에서 유기산과 영양을 공급시켜서 뿌리에 가까이 건건 미생물을 먹이로 주는 거죠. 그 건건 미생물은 거기에 있는 녹이 난 걸 질소분을 아미노산 단백질로 전환해줘요. 전환한 걸 뿌리가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가 흡수된 아미노산 단백질은 여백으로 나오면 질병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질병은 원리는 맹물로가 씻어버리면 병은 없어요. 그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제주도 산업에 물 뿌리는 물값보다도 농약값이 훨씬 많이 들 거예요. 물값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실패가 많이 하는 게 딸기예요. 딸기, 하우스 딸기. 그것들이 심어놓으면 이파리 끝에 물방울 동글동글 맺거든요. 그럼 딸기 하우스 심어놓고 얼마 있으면 다 죽었다 그래요. 이 물방울 때문에 죽었는데 이 물방울만 씻으면 될 일을 안 씻어요. 그 단순한 것들이 의외로 큰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을 전 세계에 나가서 1등을 만들지 않으면 제주도가 앞으로 10년 뒤에 하우스 면적이 얼마나 더 늘어나겠습니까? 1년에 30만 평씩 늘어나는데 당분간 레드향 좀 배고 조금 가격이 뭐 레드향은 좀 상승하겠죠. 5년도 못 가서 그 다시 나와요. 5년 뒤에 밀감이 천혜향이나 뭐 한라봉이나 뭐 윈터프린시나 어느 놈이 됐든 간에 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육지에 사과 또 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각 품목 간의 경쟁에다가 그럼 제주도에서 많이 생산된 거 어디다 팔아먹을 거냐? 당브릭스는 끌어내고 품질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제일 싸고 좋으면 홍콩, 마카오에도 팔아먹고 일본의 동경에도 팔아먹고 전 세계로 팔아야 돼요. 그 역할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과거에 책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책을 따라 해가지고 좋으면 그 책을 따라 하고 지금 한금을 놓고 좋으면 한금을 놓고 따라서 무조건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저 비용으로서 고품질을 만들어야 돼요. 저 비용으로서. 저 비용으로 고품질을 만들지 않으면 원가가 비싸게 치고 우리는 못 팔아먹어요. 저 비용으로. 저 비용으로 고품질을 만들어서 해외 시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제주도의 백합 농장에서는 5년 동안 요소만 계속 줬거든요. 5년 동안 요소만 주니까 제일 좋더라는 거죠. 인산가리가 많으니까.
그 강순정 맹장님도 레드양에 요소만 계속 주고 있거든요. 요소만 계속 줘도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죽여버려요. 왜 죽이느냐? 여름에 도장지를 씌우고 그 도장지에서 여백이 떨어져 죽어버려요. 멀쩡한 나무가. 그리고 우리가 관리가 안 되면 7, 8월 달에 난 도장지를 말끔하게 잘라버려요. 예. 그 아까 그 요소를 100평당 한 10포 정도 이게 살포를 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농가 입장에서는 그게 다 경영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물에 녹여가지고 관주하는 형태로 가면은 그 비용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 됐건 저래 됐건 비료를 주고 이 식값을 맞춰라는 거죠. 토양이 비료를 흡착을 잘하는 땅이 있고 네. 흡착 못하는 땅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요소를 그냥 땅에 살포하지 말고 물에 녹여가지고 관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율적으로 적게 들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그건 별 차이가 없는데 똑같이 그 양을 녹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알비료를 뿌리게 되면 암모닉 가스가 많이 나와요. 알비료 뿌려가지고 쿨러가 비료를 녹였다. 그럼 암모닉 가스 나고 잘못하면 나무가 다 죽어요. 근데 물에 녹여가지고 100평당 5kg씩 줘갖고는 피해가 없다라는 거죠. 물에 녹여가지고 올게 제일 요소 많이 준 집이 강정에 100평에 10포. 그 조생 그 유라실생하고 비슷한 종자 이름 뭐라든지 그거는 그 가운에 800평에 요소 한 80% 들어갔어요. 잎이 사리제가 통통해. 잎이 사리제가지고. 그러면 예. 지금 저 산성 토양에 지금 폐하가 뭐 한 4에서 4.9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데다가 이제 요소비를 줬을 때 그 효과가 그러면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석회부터 pH부터 맞춰야 돼요. 산성 토양은 빠른 시간에 우리가 그 석회를 녹여야 빨리 공급해야 돼요. pH를 맞춰야 돼요. 지금이라도 예, 맞춰야 돼요. 그거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비료도 주면서 그걸 같이 동시에 두 가지 동작을 동시에 보통은 한 2주 정도 있다가 주라고 해요. 뭐 그건 관계 없습니다. 이놈이 저놈이나. 잠깐만요. 예, 그 지금 토양분석 결과 예. 고토하고 석회하고 칼슘, 유기물 다 3배, 4배 이상인데 그 고토 석회를 다시 주게 되면 더 오버될까 아닙니까? 많은 데는 당연히 주지 마라 그랬죠 이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산성인 경우에 토양이 pH가 낮다. 예, 산성인 경우에 아까 고토 칼슘이 많은 데는 pH 낮은 데 잘 없어요. 고토 석회를 본인 겁니까? 예, 본인 밭이 지금 pH가 낮고 강산성 pH 낮고 예, 그 다음에 그 인산도 많고 인산, 가리, 유기물, 칼슘 다 정정량이 오버. 오버됐어요. 근데 거기다가 고토 석회를 뿌리게 되면 그 석회하고 마그네슘이 더 오버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다고요. 그럼 강산성일 경우에 토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만드느냐고 본인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아니고 뭔가를 이어가지고 헛짓거리 했다는 거죠. 뭔가를 이어가지고 본인이 만든 걸 역순을 하면 되겠죠. 본인이 잘못한 거를 먼저 계산해가 역순을 하세요. 요걸 거꾸로 뒤집은 사람 바를 줄 알아요. 본인이 그걸 만들었으니까. 강산성으로 만든 거 본인이 직접 만들었거든요. 어떤 물질을 이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 만드는 걸 반대편을 하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반대편을 하는 방법은 물 500리터에 석회를 두세 포 이어가지고 휘휘 저어갖고 까란치가 그 물을 한 번씩 간주를 해주세요. 석회. 생석회 얘기하시는 예. 석회. 이제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가 좀 바르세요. 그래서 너무 pH를 떨어뜨리는 건 어떤 물질을 이어가지고 무슨 산 종류, 풀빛산이나 흉산, 산을 아마 집어였을 수 있는데 그걸 본인이 만든 거죠. 닭똥을 많이
닭똥 준다고 해서 산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닭똥을 준다고 해서 닭똥의 피하가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든 거는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 옆으로 뒤집고 그 다음에 물 500에다 큰 탱크에다가 석회를 몇 프로 여기 휘저어 갖고 깔아앉히고 그 물을 또 굴러 주고 또 얼마 있다가 또 그렇게 주고 그래서 천천히 개선돼야 되지 갑자기 그걸 다시 끌어올린다고 해버리면 식물이 장애가 엄청나게 크게 생겨요. 그 가라앉히면은 앙금이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우물만 쓰면 돼. 위에 거만 쓰고. 예, 또 그 다음에 또 물부가 또 휘저어 갖고 또 우물만 쓰고 몇 번을 그래 가지고 계속 쓰고 그렇게 바꾸죠. 예, 근데 우리가 그 구연산이나 이런 걸 뭐 풀백산에 구연산을 쓰게 되면 떨어져요. pH가 떨어져요. pH가 낮아져요. 낮아진 거를 산성으로 된 거 알칼리를 끌어올려야 돼요. 중성 정도로. 중성 정도로 끌어올리면 그거를 갖다가 좀 잡아야 돼요. 혹 미생물을 안 썼는가요? 안 썼어요. 네, 다행인데. 미생물 안 써서 다행인데 그 지금 나무 상태가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이 좋아졌을 건데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서 작물이 여 많고 이렇게 됐다면 차강을 하세요. 빠른 시간에 차강을 해요. 요거 차강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차강은. 그리고 요소를 쓰지 말고 우리 맹장이 말씀하신 대로 유한을 써 있어. 유한을. 유한 쓰면은 그것도 알칼리성 산성 쪽으로 더 가잖아요. 요소를 써 있어. 저 요소가 더 산성을 내려가거든요. 요소가 유한은 알칼리, 황이니까. 알칼리 쪽으로 가. 예, 황이니까 알칼리. 황은 알칼리.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유안을 쓰라고. 예, 유안. 유한이 그 황하고 질소가 있는 예, 그 유안을 써요. 유안 비료 요소. 유황애니와 예, 황 말고 유한이 저거 산성이 알칼리. 아니 유산남모냐 원래는 유산남모냐인데 예, 거의 약간 산성이 된다고 해서 옛날에 가면서 저 불러내는 옛날에 유한만 나오나 질소 저 요소 없고 예, 그때 나중에 요소 나오니까 뭐 했는데 예, 그것이 약간 산성화된다고 그러잖아. 예. 유산남모냐 이름. 황이 저 알칼리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은 어떤 물질하고 결합을 잘해요. 또 결합을. 그래서 황이 들어가거나 석회가 들어가면 그 종류들은 우리가 그 어떤 물질하고 혼합해서 쓰지 말아 그러거든요. 혼합을 해서 그렇게 쓰는 게 됐습니다. 이런 식물이 자랄 때는 원인이 계속 제공되는데 개분을 써가지고 갈이 가다 된 거 상당히 풀기 어려워요. 다 걷어내야 돼. 걷어냈어요. 걷어냈어요? 걷어내도 안 걷어냈어요. 안 걷어내요? 걷어내야 됩니다. 그 걷어내면 제일 빠릅니다. 안 걷어내고 있으면 그 몇 년간 계속 열어주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크게 나가요. 우리 돈 벌어. 예. 내년에 걷어냈어요. 그걸 가지고 효과를 좋아가지고 지가 먹고 살겠지.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실질적으로. 몇 년 가도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나무 창태는 안 깼는가요? 많이 없어졌어요. 안 깼어요?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끼었다가 자체가 수세가 회복이 안 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기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일반적으로 닭똥선 농가들이 제일 풀기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그 성산에 강연할 농장 오시언시 농장에도 요소만 주거든요. 근데 중간에 작년에 엉뚱을 살짝 좁은 게 나무 틀어지거든요. 가다가 가을에 색 잘 나라고 NK 주면 나빠져 버려요. 요소만 계속 주도 안 되는데 중간에 NK 주거나 그러면 나빠져 버려요. 세포가 딱 굳어버려요. 과일 위에 대가리가. 그 작년에 제일 더웠던 게 한림 대정, 그 다음에 남원, 그 다음에 제주, 성산이 제일 시원해요.
해가 지는 방향이 제일 덥고 해가 뜨는 방향이 제일 시원해요. 그래서 성산 쪽에가 제일 안정적이에요. 작년에 더울 때. 근데 대정, 한림, 그 다음에 남원, 그 다음에 제주시 쪽. 우리 여기도 안전지대는 아니었죠. 근데 아래쪽엔 저 바닷가 쪽은 더 심했고 저쪽에 한 농가는 레드양이 죽어버렸어요. 폭 꺼진 자리 심었거든요. 그 처음에는 자기 혼자 심었어요. 하우스 자리가 딱 꺼졌어요. 근데 이쪽에는 언덕이 높아요. 요쪽 세면에 비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세 군데다 하우스 지어버렸어요. 요렇게 여기는 언덕이 높고 이 언덕은 하우스 머리보다 높아요. 한라봉 할 때는 괜찮지만 작년에는 레드양 나무가 8월달에 죽어버려요. 더워서 폭삭 죽어버려요. 그래서 고온에 제일 취약한 게 레드양이더라고요. 레드양이 제일 취약해요. 그런데 그걸 차광을 해주면 좀 낫더라는 거죠. 방법은. 예, 그런 간격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요렇게 제가 강의를 했는데 요걸 잘 활용하셔요. 계절별 비료량 요걸 잘 활용하면 이 근사치에 들어가면 모든 그 차이가 없는 기준이 됩니다. 요게. 그런데 이 비료의 기준을 최저치와 최고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최고치에서 0.3을 빼갔으면 맞아요. 0.3을. 그 기준만 맞추냐면 누구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35% 차광을 하면 그러면 이 실을 0.5로 올렸을 때 요거는 햇볕을 줄이면 이 시값 0.5로 올린대요. 그래서 이런 기준값을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의 내용을 보면 1, 2, 3, 4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의 내용을 밀감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1, 2, 3, 4 숫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1, 2, 3, 4 숫자가 안 나온다는 말은 계산폭이 없는 거예요. 계산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쪽 서쪽 재배되는 밀감, 그 다음에 강원도에 있는 감자, 모든 작물이 동일한데 그 수치를 계산을 못하는 거죠. 제주도에 지금 몇 년째 지금 바꿔주고 있는데 강원도에 가서 욕 티백에 넣어먹었어요. 감자 팽당 10kg 이쪽 저쪽밖에 못 캐는 걸 25kg 캐는 기술을 가르친다니까 기가 솔깃해요. 근데 비료를 100팽당 7포 써라 그러니까 저보고 요게 지금은 이제 7포 쓰고 있어요. 그 팽당 25kg씩 캐고 있어. 처음에 이해 안 된다고 저를 욕한 사람들이 지금 가보면 감자밭에 비 오고 난 다음에 발자국이 꼭꼭꼭 찢겨 있어요. 골고루 다니면서 비료 얻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비료할 때까지 비료 안 하고 있다가. 근데 가보면 거기도 가보면 아직까지 옛날 사람도 있어요. 이 시값이 0.6에서 1.17 나오면 감자가 죽어요. 근데 1.5 이상 나가는 집에는 감자가 한 포기도 안 죽어요. 병이 없어요. 그리고 감자도 농약 안 치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살균제를.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많은 정보와 기술력을 오픈해주면서 제주도에서 제가 밥 달라 술 달라 소리 안 했거든요. 사비를 들여서 와서 계속하고 있는 거지. 제주도가 못 살면 내가 손해가거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제가 여기다 갖다 쓴 돈이 한 1억을 넘게 갖다 썼는데 이제는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기술센터 차광망 보조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밀감 큰 것도 당도가 있는 걸 팔고 있고, 그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몇 년 전에만 해도 밀감 크면 당도가 있거나 없거나 다 버렸죠. 큰 거는.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밀감 연구소 내에 있는 문제민시농장에 비가린 궁천 올해 2월 달에 7,000원 키로당. 7,000원이면 세죠? 키로당 7,000원. 큰 거 왕다마 키로당 4,000원.
엄청난 소득이죠. 7,000원 곱하기 36톤을 계산하면 돈 많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망감류 재배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농가 따라잡을 수 없어요. 망감류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도 해거리 하면 한 20톤이 나오거든요. 해거리 안 하면 1600에서 한 40톤이 나오고, 그 집에도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기술을 가르칠 때 단수로 해가 이파리가 바싹 말라 죽는 걸 가르쳐 줬거든요. 단수 풀어라, 물 줘라, 연면 시비하고 비료 주고, 그래가 최대 좀 바로 잡아줬거든요. 그 집에 이제 그때부터 단수 안 해요. 밀감 단수는. 단수를 하다는 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 겨울에 또 온도를 낮추고 있더라고. 이럴 때 오니까 빨리 온도를 올려라. 붓고면 안 된다. 밀감 붓고면 그지 부피가 생기는 게 온도를 낮춰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지금 제주도의 매뉴얼이 어떠냐요? 11월달, 12월달 온도를 낮추고 있잖아요. 그럼 부피가 생기잖아요. 부피가 생기면 소비자들이 싫어하죠. 맛대가 듣고 찌기고 키로수도 안 나오고. 근데 제주도에 지금 나와 있는 농법을 제가 다 뒤집어서 하나하나 요소 주지 말고 요소만 주게 만들고, 햇볕 많이 보여주는 거 차강하게 만들고, 단수하는 거 단수 못하게 만들고, 하나하나 뒤집었죠. 그래서 황금을 한 걸 잘 익히고 배운다면 누구나 도움이 된다. 노지는 북극 현상을 어떻게 방지를 해야 돼요? 노지에 묶은 거야. 네. 그 전에 질소량을 더 늘려야 돼요. 질소량을 늘리고 잎이 두꺼운 상태에서 잎을 얇게 만들면 영양이 과실로 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지에 묶은 밀감들이 가보면 이 씨값이 낮아요. 그 비료값을 더 끌어올려야 돼요. 가을에 약 11월 달에, 10월 달에, 이때 따지 11월 달에. 네. 그때 따면 이 씨값이 2.5로 올려야 돼요. 비료를 엄청 줘야 돼요. 비료를 엄청 줘야 되는데 우리 노지 밀감은 문양필 맹장님이 1000평에 요소 비료를 130% 줬거든요. 1000평에 요소 비료를 130% 주니까 당브리스가 15브리스에서 18브리스 나와요. 노지 밀감이. 우리 밭에서 노지 밀감 15브리스, 18브리스 나와요? 안 나오죠? 그 당브리스는 누가 내냐면 질소가 내요. 질소가. 색깔은 누가 내냐면 질소가 내요. 저장력은 누가 내냐면 요 질소가 내요. 식물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주잖아요. 7월달부터 질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 미친놈이잖아. 예. 요소는 토양에 이만큼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대사작용 온도가 아까 7도에서 16도거든요. 16도는 인산이 움직이는 온도고 7도는 마지막 노선이 질소란 말이에요. 질소를 먹을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온도가 됐는데 우리는 없어서 이동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북극 밀감들을 보면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올리는데 밀감이 하우스에 다 묶었는데 하나가 안 묶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밀감 모종 만든다고 비료포대 흙을 넣어가지고 밀감을 심으는데 밀감 알이 비료포대 흙에 얹혀가 있는 거예요. 밀감이. 그럼 이거 따뜻해요. 그러면 잎의 온도, 그 다음에 과실의 온도. 잎의 온도와 과실의 온도 이렇게 두 개 나누면 잎의 온도가 낮아지면 과실로 가는데 과실이 온도가 낮아지면 갈 데가 없어요. 과실이 온도가 따시면 과실로 가요. 근데 사과 같은 거는 온도가 낮아지면 과실로 영향이 많이 축적이 돼요. 그러면 꿀배기 사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꿀배기인 거 알죠? 요거는 인산이에요. 인산이 16도 이동하고 질소는 7도 멈추잖아요. 그럼 인산이 여기 뭉쳐버린 거예요. 따뜻한 곳을 인산이 여기로 도망가 버린 과실로. 엽 온도보다 과실 온도가 따뜻하니까 엽에 있는 인산이 여기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 꿀맥인 사과는 사실은 인산 과다의 사과예요.
근데 사과 재배하는 농민들 이거 모르거든요. 근데 꼴뱅이 사과는 가보면 다 청태를 깼어요. 그래서 저같이 대한민국을 다 돌아다니면 어떤 답을 해석을 해낼 수 있는데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가지만 하고 있으면 지 앞밖에 못 봐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울릉도에서 백령도까지 다 발을 밟아보고 우리나라의 온도와 기후와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전체를 다 파악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주도의 작물을 잘못 재배하면 요 칼이나 칼슘 망가지 얘들이 많으면 우리 몸에 질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더 큰일이에요. 후차적인 일. 후차적인 일이 더 큰일이 와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앉혀놔야 돼요. 그 질소는 식물이 먹고 나면 탄수화물 설탕으로 바뀌어요. 탄수화물 우리가 먹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밀감밭에 질소류가 잎이 진녹색으로 되어 있으면 밭에 자꾸 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 내가 DNA상 잎이 진녹색이 되면 잎 속에 탄수화물 많다고 사람이 기분 좋아지게 돼 있어요. 농부가. 그래서 농사를 잘 짓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농민들이 더 밭에 자주 가요. 황금을 농부하는 농가들이. 그 말은 우리 DNA 속에 잎의 진녹색을 우리는 풀을 뜯어 먹어야 탄수화물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식물은 햇볕 전쟁을 일으키고 동물은 탄수화물 전쟁이거든요. 탄수화물 먹어야 우리 성체가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이 즐거운 거는 식물의 잎이 진녹색이 되고 원색을 좋아해요. 원색을 먹어야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힐링이 되고 좋다는 거죠. 그런 것도 부가적으로 또 우리 인체에 또 있다. 그래서 작물 재배하는 방법을 우리는 많이 바꿔야 됩니다. 지금보다. 그러면 우리가 더 좋아진다. 7판 강의는 요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는 모든 질문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